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카도루스는 그대로 잠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노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기도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대로 곧장 스나크 거리의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그랄에게로 갔다. 어땠어?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만났어? 지금 막 헤어져 오는 길이네.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놈은 선장이 될 것이라는 따위의 얘기를 하지 않던가? 마치 이미 선장이 된 것처럼 얘기하더군. 참는 것이 중요해.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놈은 조금 서두르고 있어. 아무래도 나에게는 그런 느낌이 들어. 어쩐지 그 일은 모렐 씨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놈은 신바람이 나 있다 이건가? 방약 무인이라고나 할까? 자기가 상당히 출세라도 한 것처럼 뭔가 도와주겠다고까지 말하더군. 마치 은행가라도 된 것처럼 나에게 돈을 꾸어주겠다고까지 거들먹거렸어. 그래, 거절했겠지? 당연한 일이지. 물론 꾸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놈에게 처음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돈을 쥐어준 것도 이렇게 말하는 나였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테스도 남들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게 된 셈이지. 드디어 놈도 선장님이 될 테니까. 흠. 하고 당그랄이 콧방귀를 뀌었다. 아직 된 건 아니지 않아? 정말이야. 되지 않았으면 다행일 텐데.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되기라도 해봐. 놈과는 말조차 해볼 수 없게 될 걸세. 뭐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도로아미 타블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좀 더 버티면 지금보다 더 전락시킬 수도 있고.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해본 소리야. 그래, 놈은 여전히 그 아가씨를 만나는가? 홀딱 반해 있더군. 지금도 만나러 갔으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뭔가 재미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보다 중대한 문제라고. 자네는 단테스를 싫어하고 있지? 그렇지? 나는 건방진 놈이 딱 질색이거든. 좋아. 그럼 그 카탈로니아 마을의 여자에 대해서 자네가 알고 있는 얘기를 모두 해주게. 무슨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보기에는 전에도 잠깐 말했듯이 이번 선장은 BAU 장필무리의 한길 근처에서 재미없는 일에 부딪히게 될 것 같단 말일세. 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응? 얘기인즉 이렇다네. 메르세데스가 거리로 나올 때면 언제나 카탈로니아 마을의 어떤 건장한 젊은이가 따라붙곤 한다네. 검은 눈에다 피부가 붉고 짙은 달빛 머리털을 가진 그야말로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지. 그리고 여자는 그 사나이를 자기의 사촌 오빠라고 부르고 있지. 과연. 그래, 그 사촌 오빠라는 놈이 그 여자를 감시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되네. 22살의 사나이가 17살의 아리따운 아가씨 옆에 있단 말일세. 그렇지 않고 무엇을 하겠나? 그래, 단테스는 카탈로니아 마을로 갔나? 한 걸음 먼저 떠났어. 그쪽으로 가보세. 그리고 라레젤브 정자에서 쉬는 거야. 마르그 포도주를 걸치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게 어떤가? 하지만 누가 소식을 가지고 온단 말인가? 우리가 중간에서 기다리는 거지. 단테스의 얼굴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가세.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하지만 계산은 자네가 해야 하네. 그야 물론이지.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라 레젤브 정자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술 한 병과 술잔 2개를 가져오게 했다. 주인인 팡필은 약 10분 전에 단테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노라고 했다. 단테스가 카탈로니아 마을로 갔다는 것이 확인되자 두 사람은 새싹이 돋기 시작한 단풍나무의 그늘에 앉았다. 나뭇가지 사이에서는 즐거운 작은 새들이 아름다운 초봄의 날씨를 노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눈을 지평선 쪽으로 던지고 귀를 곤두세운 채 라마르그의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곳에서 100보쯤 떨어진 곳에 태양과 미스토랄에 의해 황폐하게 발가벗은 조그만 언덕 뒤에 카탈로니아인의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무리의 식민이 스페인을 떠나 지금도 그들의 자스문이 살고 있는 이 기다란 반도에 나타났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령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방스어를 할 수 있는 사나이가 마르세유 시청에 찾아와 옛날의 뱃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배를 그곳에 끌어올린 이 불모의 해변 땅을 자기들에게 불화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의 소원은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이들 바다의 방랑자들을 싣고 온 12척 내지 15척의 배를 중심으로 그곳에 하나의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아랍풍과 스페인풍이 절반씩 섞인 아름다운 그 마을은 오늘날 그들의 자손이 그대로 살고 있는 곳이며 주민은 조상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3, 4세기 동안 마치 해조의 무리처럼 밀려온 그들은 이 작은 해변 마을을 내내 소중하게 지켜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르세유 사람들과는 전혀 아무런 교섭도 가지지 않았고 혼인도 자기들끼리만 했다.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국의 풍속과 습관도 그대로 지켜오고 있었다. 독자 제구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작은 마을의 외줄기 길을 더듬어 그곳에 있는 한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집들의 외부는 햇볕에 의해 이 고장 특유의 아름다운 갈색으로 변했고 내부는 완전한 호분칠, 스페인 여관의 유일한 장식인 저 하얀 도료로 칠해져 있었다. 검은 머리털과 건강을 연상케 하는 윤기 있는 눈을 가진 한 아름다운 소녀가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리고 옛날 미인의 그것처럼 가늘고 예쁜 손가락 사이에서 아무 죄도 없는 희드의 줄기를 꺾어들고 그 꽃을 쥐어뜯고 있었다. 이미 땅바닥에는 쥐어뜯긴 꽃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팔꿈치까지 드러난 팔은 볕에 타기는 했으나 아를러의 비너스를 본떠서 만든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 팔은 열에 들뜬 것처럼 쉴 새 없이 떨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선이 아름다운 발끝으로 토닥토닥 땅바닥을 내리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회색과 청색의 장식 자수가 수놓아진 빨간 무명 양말에 감싸인 다리가 살짝 드러나 보이곤 했다. 그녀로부터 3걸음쯤 떨어진 곳에서는 21~22살쯤으로 생각되는 몸집 큰 청년이 걸터앉은 의자를 초조한 듯이 흔들거리면서 팔꿈치를 벌레 먹은 낡은 가구 위에 괴고 불안과 원망에 시달리고 있는 듯한 태도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뭔가를 따져 물으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야무지게 노려보는 아가씨의 눈초리는 상대방 청년을 완전히 위압하고 있었다. 이봐요, 메르세데스 하고 청년이 말했다.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안성맞춤의 계절이야. 뭐라고 대답을 해줘. 나는 실증이 나도록 대답했어요, 페르낭. 그런데도 아직 그런 것을 묻다니. 당신이야말로 스스로 자기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좋아. 몇 번이라도 되풀이해줘. 부탁이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더 되풀이해서 말해줘. 네 어머니도 허락한 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다니. 자, 다시 한번 말해줘. 네가 내 행복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 아, 메르세데스. 네 남편이 되고 싶다고 10년 동안이나 꿈꿔왔는데 일생의 단 하나의 목적이었던 이 희망을 잃어야만 하다니. 하지만 내가 그런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고 메르세데스가 말했다.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에 있는 듯한 행동을 한 기억은 없어요. 나는 언제나 말해왔어요. 나는 당신을 오빠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발 남매의 애정 위의 것은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이 것이니까요. 라고 나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페르낭. 그랬었지. 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 하고 청년은 대답했다. 그래, 너는 솔직하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하지만 너는 카탈로니아인 사회에서는 동족끼리가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깰 수 없는 법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을 테지? 그건 착각이에요, 페르낭. 그것은 법도가 아니에요. 하나의 습관일 뿐이에요. 제발 그런 습관 따위를 방패로 삼지 말아요. 당신은 징병에 걸렸지요? 당신이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단지 구속을 유예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소집당할지 알 수 없어요. 군인이 되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할 셈이에요? 이런 불쌍한 여자를 말이에요. 고아인데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란 달아빠진 그물이 걸려있는 금세 망가질 것만 같은 오두막 하나뿐.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나에게로 물려진 그런 비참한 재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여자를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페르낭 생각해봐요. 나는 거의 여러 사람이 동정 하나로 살아왔어요. 당신은 때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움이라도 될 것 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그건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나에게 나누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이고 우리는 함께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만일 내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무척 섭섭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물고기를 팔아서 실을 잡는 말을 사올 때는 당신이 동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괴로웠어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메르세데스. 네가 아무리 가난하고 외톨박이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마르세유의 어떤 훌륭한 선주나 돈 많은 은행가의 딸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여자일까? 그것은 정직하고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여자야.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너 이상의 여자는 어딜 가도 찾을 수가 없어. 페르낭 하고 메르세데스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대답했다. 여자라는 것은 자기 남편 이외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집안을 잘 보살필 수도 없고
정직한 아내가 될 수도 없어요. 친구로서의 기분만으로 만족해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이 나로서 약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나는 확실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면 약속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 하고 페르낭이 말했다. 너는 자기의 가난을 잘 참고 있어. 하지만 내 가난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메르세데스. 네가 사랑해준다면 나는 재산을 만들 수가 있어. 네가 행운을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좀 더 규모가 큰 어부 일을 할 수도 있어. 은행원이 될 수도 있어.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페르낭. 당신은 군인이에요. 당신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전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업으로 있어야 해요. 꿈 같은 건 꾸지 마세요. 현실이 한층 더 괴롭게 여겨질 뿐이에요. 그리고 내 우정만으로 만족해줘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이외의 것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옳아, 메르세데스. 나는 선원이 되겠어. 나는 네가 경멸하는 조상 전래의 옷을 벗고 단추에 닷 표지가 든 푸른 저고리를 입도록 하지. 네 마음에 들려면 그런 복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르세데스는 야무진 눈초리를 던지면서 되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군요. 메르세데스, 네가 그런 복장을 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정하게 군다는 것을 난 말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 설사 그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가 믿을 것이 못 되는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페르낭! 하고 메르세데스가 소리쳤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군요, 페르낭.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신의 분노를 기원하다니.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숨기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만일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가 못 믿을 사람이었다고 탓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서 죽어갔을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청년은 분연한 모습을 보였다. 알았어요, 페르낭.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군요. 당신은 그 카탈로니아의 빚으로 그 사람의 단도와 싸우려는 거군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면 당신은 내 우정까지 잃게 되고 당신이 이겨봤자 내 우정은 증오로 변할 뿐일 텐데요. 이것 봐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상대와 싸운다는 것은 서툰 방법이에요. 그만두는 게 좋아요, 페르낭.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요. 나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저 친구나 누이 동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글썽인 채 덧붙였다. 기다려줘요, 페르낭. 아까 당신도 말했듯이 바다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 사람이 떠난 지 4개월이 돼요. 4개월 동안 꽤 폭풍우가 많았어요. 페르낭은 태어냈다. 메르세데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눈물 한 방울을 위해서라면 그는 컵 한 잔의 자기 피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지금 다른 사나이를 위해서 흘려지는 것이다. 그는 일어서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침통한 눈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메르세데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자, 메르세데스 하고 그는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줘. 그것은 분명히 정해진 일인가? 난 에드몽 단테스 씨를 사랑해요. 하고 소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에드몽 이외의 사람을 남편으로 섬길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얘기야?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페르낭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를 떨구고 신음하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얼굴을 쳐들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너를 잊는다면? 메르세데스! 하고 밖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메르세데스! 어머! 하고 소녀는 기쁨에 넘쳐 뛸 듯이 소리 질렀다. 그 사람 나를 잊지 않았어요. 봐요, 저기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문간으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었다. 여기에요, 에드몽, 여기! 페르낭은 얼굴빛이 달라지며 몸을 떨었다. 마치 뱀을 본 나그네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가 자기 의자에 몸이 부딪히자 거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에드몽과 메르세데스는 서로 끌어안았다. 이글이글 타는 마르세유의 태양이 출입문 입구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빛의 물결로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자기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크나큰 행복에 의해 이 세계로부터 유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격렬한 기쁨에 취해 마치 고통스럽게 여겨질 만큼 이야기도 띄엄띄엄 이어졌다. 다음 순간 에드몽의 눈에는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떠오른 페르낭의 창백하고 위협하는 듯한 음침한 얼굴이 들어왔다. 페르낭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허리에 찬 단도 위로 가지고 갔다. 이거 실례했소. 하고 단테스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세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소. 그리고는 메르세데스 쪽을 향해 저분은? 하고 물었다. 당신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 내 사촌, 내 오빠예요. 페르낭이라고 해요. 당신 다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렇지. 하고 에드몽은 말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메르세데스의 손을 꽉 붙잡은 채 친밀감을 담은 다른 한쪽 손을 페르낭 쪽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페르낭은 그런 친밀한 동작에 응하기는커녕 마치 석상처럼 입을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에드몽은 탐지하는 듯한 눈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메르세데스로부터 음침하고 위협하는 듯한 페르낭에게로 옮겼다. 그는 한눈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분노가 얼굴에 나타났다. 나는 급히 당신에게로 달려왔소. 하지만 메르세데스, 설마 적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소. 적이라니요? 메르세데스는 분노의 눈길을 사촌오빠에게 던지면서 소리 질렀다. 내 집에 적이 있다고요?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팔에 안은 채 이대로 마르세유로 가버리고 말겠어요. 그리고 이런 집에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페르낭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리고 에드몽, 만일 당신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하고 그녀는 엄숙하고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페르낭은 자기의 속 검은 생각이 밑바닥까지 간파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만일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나는 저 모르지오 고지에 올라가서 밑의 바위를 향해 몸을 던지고 말 거예요. 페르낭은 무서울 만큼 창백해져 있었다. 하지만 에드몽,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계속했다. 여기에는 적은 없어요. 있는 것은 내 오빠인 페르낭 뿐이에요. 마음으로부터의 친구가 되기 위해 당신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씨는 딴소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얼굴을 페르낭 쪽으로 돌렸다. 페르낭은 그 시선에 기가 질린 듯이 천천히 에드몽에게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증오는 거세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으나 지금은 힘을 잃은 파도가 되어서 여자의 힘 앞에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에드몽의 손이 만져지는 순간 그는 자기의 힘이 모두 빠져나간 듯한 심정이 되어 느닷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하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나가면서 그리고 두 손으로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외치고 있었다. 아! 저 사나이로부터 나를 떼어놓아줄 사람은 없는가? 나는 불행한 사나이다. 불행한 사나이다. 이봐, 카탈로니아의 젊은 친구, 페르낭, 어디로 달려가는 거요? 하고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퍼뜩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실록의 나뭇잎 그늘에서 당그랄과 식탁에 앉아있는 카도루스의 모습이 보였다. 왜 그래?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왜 이리로 안 오는 거지? 친구에게 인사도 할 새가 없을 만큼 바쁜 일이 있는가? 더욱이 그 친구 앞에는 아직 거의 가득히 차 있는 포도주병이 있는데 말이야. 하고 당그랄이 덧붙였다. 페르낭은 멍하니 두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딘가 멍청해 보이지 않아? 하고 당그랄이 무릎으로 카도루스를 밀면서 말했다. 이건 우리 계산과는 다른걸. 우리 예상과는 반대로 단테스 쪽이 이기는 것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리고 카탈로니아의 청년 쪽을 돌아보며 이것 봐, 카탈로니아의 젊은 친구, 결심은 섰어? 하고 말했다. 페르낭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나무 밑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나무 그늘은 그의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고 서늘한 바람은 그의 지친 몸에 어느 정도 기운을 되찾게 해준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나를 불렀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앉는다기보다는 차라리 쓰러지듯이 탁자둘레에 있던 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불렀어. 마치 미친 듯이 달려가는 품이 바다에 투신이라도 하러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이야. 하고 카도루스가 웃으며 말했다. 술을 사주기 위해 붙드는 것만이 친구가 아니라고. 바닷물을 몇 대나 마시는 것을 만류하는 것도 우정이라는 걸세. 페르낭은 흐느낌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손목을 십자로 깍지 끼고 그 위에 머리를 괴었다. 그런데 말일세, 분명히 말해줄까, 페르낭? 하고 카도루스는 호기심에 끌리면 흥정 따위는 일체 잊어버리는 하층민 특유의 덜렁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마치 퇴짜를 맞은 연인 같은 몰골인데 어떤가?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고는 크게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설마 그럴라고 하고 당그라리 말했다. 이렇게 잘생긴 사나이가 실현을 당할 까닭이 있나? 농담일 테지, 카도루스? 아니, 그렇지 않아.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저 한숨 소리를 들어보게. 자자, 페르낭.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얼굴을 들고 대답을 해요. 건강을 걱정해주는 친구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큰 실례라네. 건강 상태는 지극히 좋습니다. 하고 페르낭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했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쳐들지 않았다. 그것 보게, 당그랄. 하고 카도루스는 상대방에게 눈을 꿈뻑거리면서 말했다. 실은 이렇게 됐다네. 여기 있는 페르낭, 선량하고 용감한 카탈로니아인이며 마르세유에서도 으뜸가는 어부인 페르낭은 메르세데스라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홀딱 반했다네. 그런데 운수사납게도 아가씨 쪽은 파라온호의 1등 항해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일세. 그리고 그 파라온호가 마침 오늘 항구에 들어왔다 그 말이야. 알겠어? 아니, 잘 모르겠는걸?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그래서 페르낭은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다 그 말이야. 하고 카도루스는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페르낭은 고개를 들고 자기의 노여움을 털어놓을 상대를 찾고 있는 사나이처럼 카도루스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메르세데스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하든 그녀의 자유지 뭡니까? 아, 자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이야기는 달라지지. 하지만 나는 자네를 순수한 카탈로니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들은 바로는 카탈로니아인은 적에게 앞지름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던데. 게다가 페르낭이라는 사나이는 특히 복수에 관한 한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페르낭은 한심스럽다는 듯이 엷은 웃음을 흘렸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나이는 무서운 인간이 될 수 없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불쌍한 사나이로군. 하고 당그랄은 그야말로 진심으로 청년을 가엾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어쩌는 수 없군. 이 사나이는 단테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군. 아마도 죽어버렸거나 여자를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법이라서 그만큼 타격도 크게 마련이지. 아, 어떻든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그는 떠버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라마르그 포도주는 그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떻든 단테스가 무사히 돌아오는 바람에 난처해진 것은 페르낭뿐만이 아니야. 그렇지 않은가, 당그랄? 그렇지, 자네 말이 옳아. 나는 장담을 해도 좋네만 그놈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되든 상관할 것 없지 않은가? 하고 카도루스는 페르낭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다. 당그랄은 술잔에 잠깐 입을 뗄 정도였으나 카도루스는 벌써 8잔째인가 10잔째를 자기 잔에 채우고 있었다. 어떻게 되든 상관할 것 없어. 머자나 놈은 그 아름다운 메르세데스를 신부로 맞이할 테지. 어떻든 그러기 위해서 돌아왔으니까 말이야. 그러는 동안 당그랄은 상대방의 가슴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청년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카도루스의 말은 청년의 가슴 위에 마치 용해된 납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그래, 홀례식은 언제 한다든가? 하고 카도르스가 물었다. 아, 그런 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고 페르낭은 중얼거렸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언젠간 할 테지.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그건 단테스가 파라온호의 선장이 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일이야. 그렇지 않은가, 당그랄? 당그랄은 뜻밖에도 아픈 곳을 찔려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리고 카도르스 쪽을 향해 일부러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그 얼굴을 뚫어지게 관찰했다. 그러나 이미 몹시 취해서 거의 바보 같은 표정이 된 얼굴에서는 선망 비슷한 표정밖에는 읽을 수가 없었다. 자, 하고 그는 각자의 잔을 채워주면서 말했다. 카탈로니아의 미녀를 아내로 맞이할 에드몽 단테스 선장을 위해 건배! 카도르스는 둔한 손놀림으로 술잔을 입에 가지고 가서는 단숨에 들이켰다. 페르낭은 자기의 잔을 손에 들고는 그것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아니, 저런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저기 저 카탈로니아 마을 쪽의 언덕 위에 보이는 건 뭘까? 자세히 보라고, 페르낭. 자네가 나보다는 눈이 밝을 테니까. 난 어쩐지 눈이 가물가물해지는걸. 술이라는 건 자네도 아다시피 아무래도 좋지 않군. 어쩐지 연인끼리 손을 맞잡고 걷고 있는 것 같군.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나쁘지만 저 두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군. 저 봐. 두 사람이 키스를 했어. 당그랄은 페르낭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페르낭의 얼굴은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켰다. 저 두 사람을 알겠소? 페르낭군? 하고 당그랄이 물었다. 네. 하고 청년은 잦아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드몽 군과 메르세데스입니다. 역시 그렇군.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난 똑똑히 알 수가 없었어. 이것 봐, 단테스. 그리고 아가씨. 여기로 잠깐 오지 않겠어? 홀례식은 언제 올리는 거지? 알려달라고. 여기에 있는 페르낭군은 고집이 세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니 말이야. 이봐, 잠자코 있어. 하고 당그랄은 술에 취해서 집요하게 나무 그늘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카도르스를 만류하는 채 하면서 말했다. 가만히 서 있어. 연인끼리는 마음대로 사랑하게 내버려둬. 저것 봐. 페르낭군을 보게. 저걸 본받으라고. 페르낭군은 얌전하게 앉아있잖아. 아마도 페르낭은 창으로 찔러 소를 성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투우사 반데리렐로의 도전을 받은 투우처럼 이 당그랄이 말에 자극되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리라 마침내 달려들려고 했다. 이미 일으킨 몸을 웅크려 금세라도 적에게 덤벼들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때 방글에 웃음 짓고 서 있던 메르세데스가 아름다운 얼굴을 들고 밝은 눈동자를 빛냈다. 그러나 페르낭은 에드몽이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고 하던 그녀의 말이 생각나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당그랄은 이 두 사나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사나이와 사랑의 노예가 된 사나이를. 이런 바보들에게서는 아무런 이익도 얻을 것이 없겠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런 주쟁뱅이와 얼빠진 놈 틈새에 있다가는 나도 위험해. 한 사람은 증오의 술에 취해 있어야 할 때에 그냥 포도주에 취해 있는 질투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연인을 눈앞에서 새치기 당하고 마치 어린애처럼 울며 탄식하고 있는 멍청한 놈이다.
그나저나 눈은 복수를 좋아하는 스페인인, 시칠리아인, 카라브리아인처럼 불타고 있고 주먹은 도살용 망치처럼 확실하게 소위 머리라도 깨부술 수 있을 것처럼 단단해 보이는데 웬일이람? 이건 아무래도 단테스의 운세가 더 강했다는 얘기로군. 놈은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선장이 되어서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 틀림없다. 단 차가운 미소가 당그라리 입술에 떠올랐다. 단 내가 손을 쓰면 그렇게는 안 될걸 하고 그는 덧붙였다. 이봐 자식! 하고 카도루스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 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다. 이봐 에드몽! 친구가 여기 있는 게 보이질 않나? 아니면 벌써 우쭐해져서 우리와는 얘기도 할 수 없다는 건가? 그럴 리가 있나요, 카도루스 씨?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나는 조금도 우쭐해 있지 않아요. 다만 행복할 뿐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은 우쭐해 있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장님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꽤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군. 하긴 그것도 일리가 있어.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단테스 부인 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는 진지한 얼굴로 인사를 했다. 저는 아직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자가 남편이 되기 전에 아가씨를 그 약혼자의 이름으로 부르면 틀림없이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를 부르실 때는 메르세데스라고 해주세요. 이해해줘야 해.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카도루스 씨는 조그만 일도 곧잘 혼동하니까. 그래, 홀리식은 곧 하는 건가? 단테스군? 하고 당그랄이 젊은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물었다. 되도록 빨리 할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내일, 늦어도 모레 이 라레질 부정에서 약혼 만찬회를 베풀까 합니다. 친구들도 와줄 겁니다. 당그랄 씨, 당신도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도루스 씨, 당신도. 그럼 페르낭은 어떻게 하고? 카도루스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페르낭도 부르는 건가? 내 처의 오빠는 내 형이기도 합니다. 하고 에드몽은 말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면 메르세데스도 나도 무척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페르낭은 입을 벌려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목에 잠겨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오늘 허락을 받고 내일이나 모레는 벌써 약혼식. 아니 선장님 꽤 서두르시는군요. 당그랄 씨 하고 단테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까 메르세데스가 카도루스 씨에게 말한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군요. 아직도 나에게 부여되지 않은 직함으로 나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무슨 불행이라도 일어나면 곤란하니까요. 아참 실례 하고 당그랄은 대답했다. 나는 다만 자네가 몹시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이라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파라온 호는 3개월 뒤가 아니고는 출항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누구나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 법입니다. 당그랄 씨. 왜냐하면 너무 오래 고생한 뒤에는 행복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자기 본의의 기분에서만은 아닙니다. 실은 파리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리에 말이지. 파리에 가는 것은 처음인가? 단테스군. 그렇습니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내 자신의 용무가 아니에요. 불쌍한 루크렐 선장이 돌아가실 때 부탁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당그랄 씨, 이것은 신성한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실 것 없어요. 곧 돌아올 거니까요. 알고 있어. 알고 있고 말고. 하고 당그랄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다음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파리에 가서 틀림없이 대원수로부터 받은 편지를 수신인에게 전달할 테지. 좋아. 이 편지의 건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건 기막힌 생각이야. 아, 단테스. 너는 아직 파라오의 명부의 제1호 선장이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나서 그는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에드몽 쪽을 돌아보며 소리 질렀다. 좋은 여행이 되길 빌겠네. 고마워요. 하고 에드몽은 뒤를 돌아보며 친밀감이 담긴 몸짓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두 연인은 하늘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선택받은 인간처럼 즐거운 듯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산책을 계속했다. 당그랄은 에드몽 단테스와 메르세데스가 생 니콜라 성체의 한 모퉁이를 돌아 자취를 감출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런 다음 뒤를 돌아다보고는 의자 위에 창백한 얼굴을 한 채 계속 떨고 있는 페르낭의 모습을 확인했다. 카도루스는 술에 관한 어떤 노래의 한 귀절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고 당그랄은 페르낭에게 말했다. 이 결혼은 아무래도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군. 나는 절망하고 있어요. 하고 페르낭은 말했다. 그럼 메르세데스를 사랑하고 있었나? 무척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인가? 서로 알게 되고 나서 내내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저 머리털만 쥐어뜯고 있나? 무슨 꼴이람. 당신네 나라 사람이 이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페르낭은 물었다. 그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나와 관계 있는 일이 아니니까. 메르세데스를 사랑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지 않아? 그건 자네가 아닌가? 성경 말씀에 있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고. 나는 이미 얻었는 거려. 뭐라고? 나는 저 사나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만일 약혼자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입으로야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은 메르세데스를 몰라요. 그녀는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여자예요. 이 바보 멍청이. 하고 당그랄은 중얼거렸다. 여자가 자살을 하든 말든 내가 할 바 아니지. 단테스가 선장이 되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죽기 전에 하고 페르낭은 굳은 결심이 담긴 어조로 계속 말했다. 내가 죽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로군. 하고 카도루스가 점점 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이것 봐요.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자네는 좋은 청년 같군. 그래서 말이지. 자네를 고통에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다만 그래.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빨리 말하게. 이것 봐.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자네는 벌써 많이 취했어. 그 병을 바닥까지 비우게. 그러면 완전히 곤드레가 되겠지? 자, 마셔. 그리고 우리 얘기에는 참견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일에는 말짱한 정신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내가 취했다고?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4병 정도는 마실 수 있어. 이까짓 거? 오드 콜로뉴 병만한 걸 가지고. 팡필 아저씨, 술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해 카도르스는 술잔으로 탁자를 두들겨 댔다. 그래, 당신의 얘기는요? 하고 중단된 말의 계속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페르낭이 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생각이 안 나는군. 저 주정뱅이 카도르스 때문에 생각의 실이 끊어지고 말았어. 얼마든지 취해 보일 테다. 술을 무서워하는 놈은 불쌍한 놈이야. 가슴에 흉기를 품고 있어서 그게 취중에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카도르스는 당시 꽤 유행하고 있던 노래의 마지막 2줄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쁜 놈들은 모두 물을 마신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증거라네. 당신은 나를 고통에서 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고 페르낭이 말했다. 그리고 그 뒤끝에 다만이라고 하셨지요? 그래, 다만 하고 덧붙였지. 자네를 고통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테스가 자네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결혼은 단테스가 죽지 않더라도 깨질 수가 있단 말일세.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죽음만이 그 2사람을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네 이론은 벽창호의 이론이야.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이제부터 교활하고 간사한 사기꾼인 당그랄이 자네의 이론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줄 걸세. 자, 가르쳐주게 당그랄.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해주게. 단테스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아듣게 얘기해주라고. 어떻든 단테스가 죽는 것은 불쌍한 일이야. 그놈은 좋은 청년이거든. 나는 단테스를 좋아해. 단테스, 네 놈의 건강을 빈다. 페르낭은 초조해서 일어섰다. 멋대로 떠버리게 놔둬. 하고 당그랄은 청년을 붙들면서 말했다. 어떻든 저렇게 취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틀린 얘기는 하지 않는 사나이니까. 상대방이 옆에 없다는 것은 죽음과 비슷할 만큼 사람을 떼어놓는 법이거든. 에드몬과 메르세데스 사이에 감옥의 벽이 있다고 상상해보게. 2사람은 마치 묘석으로 격리된 꼴이 될 걸세. 그렇군. 하지만 감옥에서 나올 텐데? 하고 카도르스가 아직도 약간 남아있는 맑은 정신으로 2사람의 얘기에 끼어들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엔, 그리고 그 사나이가 에드몽 단테스 정도의 사나이라면 반드시 보복을 할 걸세. 할 테면 해보라지. 하고 페르낭이 중얼거렸다. 우선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무슨 수로 단테스를 감옥에 집어넣지? 도둑질도 안 했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남을 속인 일도 없는데 말이야. 잠자코 있으라니까.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난 잠자코 있지 않을 거야.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어째서 단테스를 감옥에 집어넣으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단 말이야. 난 단테스를 좋아해. 단테스, 네 건강을 빌겠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한 잔 쭉 들이켰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